자, 오늘 내용은 장기 경제 성장입니다. 맞죠? 지난 시간에 지난 슬라이드 다 했죠? 자, 오늘 아닌가? 다 한 걸로 기억합니다. 자, 오늘은 장기 경제 성장을 주제로 논의를 하려고 해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산성, 프로덕티버티, 실물 자본, 인적 자본, 기술 진보, 수렴 가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 지난 시간에 GDP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1인당 실질 GDP가 그 국가의 경제 성장 수준을 이야기하는데 꽤 유용한 지표다. 물론 한계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걸 측정하는 데는 다양한 각도에서 측정을 한 다음에 집계를 한다. 오차 보정을 하기 위해서 총 생산량의 측면에서 측정을 하고 총 소득의 측면에서 측정하고 총 지출량의 측면에서 측정을 해서 서로 보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해서 국가별로 1인당 실질 GDP를 보니까 몇 가지 이제 관찰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일단 인류사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다는 거. 최근 한 2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는 거.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로는 국가마다 그 소득 증가의 편차가 되게 크다는 거예요. 즉 가난한 국가와 잘 사는 국가와 가난한 국가 사이에 격차가 너무나 심하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소득 수준의 격차도 있지만 성장률 자체의 격차도 되게 커서 이제 되게 못 살면서 성장률이 낮은 나라도 있고 이제 성장률 자체는 낮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이제 이미 잘 사는 수준에 올라가 있는 나라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들을 보고 성장 수준과 성장률을 봤을 때는 직관적으로 관찰된 패턴이 없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얼핏 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경제사가들이 옛날에 문헌들,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 통계청이 있었던 거 아니니까 측정한 거 아니고 이제 문헌을 바탕으로 추계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가 거의 니은자로 성장해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거는 위키피디아에서 갖고 왔는데 최근엔 또 다른 차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워낙 자명한 일이고 예전의 삶에 비해서 오늘날의 삶의 수준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압도적이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2003년이에요. 보라색이 진할수록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색기가 강할수록 못 사는 1인당 실질 GDP가 낮은 나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부국들이 좀 보이고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이 보이죠. 이게 이제 2003년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뭔가 좀 큰 변화가 보이죠. 일단 색깔이 노란색이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되게 낮았던 지역들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과 함께. 여전히 잘 사는 나라는 잘 살고. 이쪽도 이제 노란색이 사라졌죠. 아무튼 국가 간에,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원래 수준이 낮았지만, 1인당 실질 GDP가 낮았지만,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국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높은 수준에 있는 나라들은 성장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성장 수준과 성장률을 굳이 이제 표로 그린다면 이런 모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쪽에 성장 수준,
그리고 여기 성장률이라고 둔다면 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있고 낮은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성장 수준이 높은 나라가 있고 낮은 나라가 있다고 했을 때 뭐 위를 H로 둘까? 그럼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오죠. 자, 성장률도 낮고 성장 수준도 낮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여기 있는 이제 이쪽에 노란색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나라겠죠. 그 다음에 성장 수준은 낮은데 성장률이 높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나라들이죠. 소위 브릭스라고도 불리고 그 발전 국가. 뭐 우리나라도 이 축에 속해져 있었죠. 그 다음에 성장 수준이 높고 성장률이 낮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미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 채 이제 성장률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 뭐 유럽이라든가 뭐 아무튼 1세계 국가들 대부분 이 위치에 있습니다. 요건 없어요. 이미 되게 잘 사는데 성장률도 엄청 높은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완전히 모든 걸 압도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성장률이 높은데 성장률이 낮은 나라가 있다면 이 나라가 여기 있던 나라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둘은 독립인 변수가 아니죠. 성장률이 높다는 거는 성장 수준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성장세는 꺾여요. 한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대부분의 1세계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성장 수준으로 색칠을 한 거고, 성장률은 어떠냐? 보시다시피 지금 원래 수준이 높았던 나라들 되게 흐릿해졌죠? 흐릿한 게 성장률이 낮은 거거든요. 녹색이 진할수록 성장률이 높은 겁니다. 높은 성장률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일단은 낮은 쪽에 위치했던 국가들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나라들은 추격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장이 낮은데 성장률도 낮은 나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나라들이 문제인 겁니다. 이게 성장 수준의 그 1인당 실질 GDP의 큰 격차를 설명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격차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결국은 성장률의 격차 때문에 발생합니다. 70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성장률이 일정하다고 쳤을 때 이제 그 성장률을 70으로 나눠주면 숫자가 하나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연 2%로 성장하는 어떤 경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70을 2로 나누면 35가 나오죠. 35는 뭐냐면 그 경제가 수준이 2배가 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년 동안 2%로 성장을 하면 2배가 돼요. 그러면 5%로 성장하면 5를 70으로 나누면 5, 1은 5, 4, 20, 14년이면 2배가 되죠. 꽤 둘의 격차가 크죠? 35년과 14년. 그래서 퍼센티지 포인트로는 성장률의 격차가 뭐 어떤 나라 2%로 성장하고 어떤 나라 5%로 성장한다고 하면 이게 일정 시간 지났을 때 그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와 독일은 경제 수준이 20세기 초에는 비슷했는데 2%포인트 정도 성장률 격차가 지속이 됐던 거예요. 평균 성장률을 봤을 때 아르헨티나보다 독일이 2%포인트 정도 더 높았더니 독일은 굉장히 GDP가 높은 나라가 됐고 1인당 실질 GDP가 아르헨티나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간 1인당 생산력 격차는 결국은 성장률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성장률 3%와 3%와 5%를 한번 가상적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두 나라가 둘 다 GDP가 100으로 똑같이 시작을 해요. 그랬을 때 한 40년 정도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래서 복리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죠. 3%랑 5%로 쭉 계산해 보시면 40년 뒤에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A나라는 똑같이 생각했는데 뭐 이게
GDP 10,000불로 시작했다 치면 이 나라는 40년 뒤 GDP 30,000불인 국가가 되는데 이 나라는 GDP 70,000불인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그 경제 성장률도 비교해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일단 수준이 낮은 경제 그 성장 수준 자체는 낮을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이 수준이 경제 성장 수준이 낮은 나라들을 중에서는 잘 산 나라, 못 산 나라 뒤섞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좀 더 이제 최근입니다. 이거는 지금 몇 년도더라? 이건 좀 옛날 자료고 좀 더 지난 뒤의 자료예요. 이거는. 어찌됐든 성장률 격차가 많은데 문제는 낮은 쪽의 나라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성장률이 격차가 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거시학자들이 보는 가장 근원적인 원천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바로 생산성입니다. 그 나라가 뭔가 가치 있는 것들을 생산할 때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쓰느냐. 생산성이 높을수록 적은 리소스로 똑같은 가치 있는 걸 만들 수 있겠죠. 혹은 똑같은 리소스로 더 많은 가치 있는 걸 만들든지. 이런 걸 생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동자 1인당 얼마나 이제 그 가치 있는 걸 생산하냐. 그런데 가치 있는 것의 총량은 이미 실질 GDP로 계산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그 경제에 참가하고 있는 노동에 참가한 사람의 수로 나눠버리면 노동자 한 명이 평균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1년 동안 생산한 가치량을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노동 생산성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 경제 성장의 원천이다. 즉 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이런 수치가 높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 성장률이 낮은 나라들은 이런 수치가 낮더라. 그런데 이 총생산에 관련해서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생산에 들어가는 요소들, 노동의 량, 그리고 이제 자본의 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투입 요소라고 부르는데 요소 투입을 막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기술을 진보시켜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소 투입 증가를 한다는 건 뭐냐면 노동자 수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건 마치 이제 일종의 그 생산 같은 걸 일종의 게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생산 게임인 거예요. 많이 생산하면 스코어가 높아지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 노동이 일단 뭐 땅을 파는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삽으로 팔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삽이라는 게 실물 자본이 되는 거잖아요. 생산 도구. 그런데 그 사람한테 삽을 쥐어주지 않고 포크레인을 쥐어주는 거야. 그럼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이런 뭔가 설비나 이런 것들을 투입함으로써 생산성, 1인당 생산성은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소 투입 증가로 총생산의 증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람도 원래 노동에 참여하지 않던 사람들을 참여하게 만듦으로써 총생산을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원래 여성이 노동하는 관행이 없다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 노동풀이 높아지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산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쟁이 예전에 있었는데 이거 94년도니까 엄청 옛날 얘기긴 한데 이 당시 소위 아시아의 4마리의 용이라고 해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4개 국가가 굉장히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었던 시기에 이제 이게 기술 진보라기보다는 요소 투입 증가다. 요소 투입 증가는 무한히 늘릴 수가 없거든요. 리소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그러면 단순 요소 투입 양만 보면 이제 이게 다 성장을 전부 다 요소 투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소 투입 증의 양을 측정해봐도 그거보다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게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보다는 뭔가 시너지가 뭔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소 투입 말고도 뭔가 요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런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검토해 보니 이런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물 자본, 인적 자본, 기술. 그러니까 인간 말고도 어나더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실물 자본, 아까 포크레인 예를 든 게 여기에 해당이 되죠.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안된 뭐 각종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에 들어가는 그런 뭐 그냥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사진은 이제 그 야쿠르트 배달하는 그 도구죠. 뭐 바구니로 하기도 하고 자전거로 하기도 하는데 이제 전동 카트에다 지금은 아예 더 어드밴스드된 카트가 돌아다니고 있죠. 이러면 한 명이 이제 배달할 수 있는 야쿠르트의 양이 당연히 이쪽으로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럼 1인당 할 수 있는 양은 더 많죠. 1인당 실물 자본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즉 이건 마치 비유하자면 그 게임으로 치면 몬스터 사냥을 하는데 그냥 맨손으로 사냥하는 게 있고 칼을 쥐어주고 칼도 뭐 플러스 10검을 쥐어주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아이템 같은 겁니다. 생산에 들어간 도구들이 지속적으로 더 이제 가치가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발전 국가일수록 이제 생산 시설을 보면 되게 고도의 그 실물 자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인적 자본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실물 자본 어떻게 보면 그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인적 자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겁니다. 이것도 사실 게임에 비유하려면 비유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아이템을 좋은 걸 쥐어줘도 유저의 스킬도 되게 중요하죠. 그걸 조작하는 사람이 이 기술을 이렇게 콤보를 매겨서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런 걸 잘 알고 있으면 같은 아이템으로도 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숙련이 필요하죠. 많은 게임을 해보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지식을 축적하면서 자기한테 체화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눈에 보이진 않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성격을 가진 것들은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치 자본처럼 기능한다. 그러니까 이걸 모델화해서 표현을 하면 자본이랑 되게 비슷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뭔가 기술 같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무행정을 하는데 스프레드시트를 잘 다루느냐 아니냐는 되게 큰 차이가 날 겁니다. 그쵸? 그럼 내가 그런 스프레드시트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 능숙해졌어. 그러고 나면 이제 똑같은 사무행정을 하더라도 되게 잘하겠죠. 더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하겠죠. 생산성이 증가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스프레드시트를 쓰면 된다. 아, 이런 지식을 얻었어. 이제 돼. 이런 게 아니죠. 내가 해서 훈련을 해야 되죠. 익혀야 되죠. 익히려면 리소스가 들어가요. 시간과 자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건 다 비용이죠. 그런데 고도의 기술일수록 더 많은 교육 훈련 시간이 들어갑니다. 자동차의 운전은 간단하니까 이 정도의 리소스가 들어간다고 치면 비행기의 조종은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죠. 실제로 비행기 값을 넘어갈 정도로 큰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비행기가 더 이제 고도의 그 운송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자본과 같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그 생산성 향상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전거 타는 법에 대해서 아무리 이론을 잘한다고 해도 야, 자전거 말이야. 이제 안장에 엉덩이를 붙이고 페달을 밟아. 그다음에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왼쪽으로 기울고 오른쪽으로 해. 그러면 잘 간다? 알았어. 타봐. 안 되죠?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리소스를 들여서 훈련을 해서 습득하기 전에는 자전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법, 이론은 지식이겠지만 이걸 진짜로 내가 탈 수 있게 만드는 거는 리소스가 필요한 일종의 그 비용을 들여서 얻게 된 일종의 나한테만 특화된 보이지 않는 아이템 같은 거죠. 그것을 휴먼 캐피탈이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그 다음 요소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 기술은 정말 아직 좀 경제학이 갈 길이 멀은 분야입니다. 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가장 주목받는 요인, 특히 요 상태에 들어간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돌파구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얘는 아직 이론으로 설명하기가 되게 난처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기술 진보라는 것은 기술 진보는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을 더 향상시키는 기술 진보가 있어요. 요건 오케이. 이거는 할 수 있어. 이론화할 수 있어. 근데 왜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없던 게 생기게 만드는 거 있죠? 아예 종류가 그런 성격의 것이 없었는데 뿅 하고 나타나게 해가지고 하는 창조적인 부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없던 걸 만드는 것을 어떻게 이뤄나요? 정의되지 않던 걸 정의하게 만드는 건데 뭐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얘를 이뤄나가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장 모형에서는 일단 그런 요소들, 인적 자본, 노동력, 인적 자본, 뭐 실물 자본 이런 것들로 설명해낼 수 있는 걸 다 설명한 다음에 나머지 설명 안 되는 남는 것들 있죠. 그것을 기술 요인이라고 해석을 해요. 이걸 레지듀얼이라고 부릅니다. 남아있는 것들을 그냥 나머지는 다 기술에 의한 거야 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 인적 자본, 실물 자본 이런 걸로 설명이 안 되는 나머지 요소를 전부 기술 요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관리 방법의 변화나 배치 전환 같은 이런 모든 아무튼 앞에서 말한 요인들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이 기술 범주에 들어가는데 레지듀얼로 설정했다는 게 좀 결함이죠. 좀 제대로 되려면 이 기술도 포지티브하게 정의를 한 다음에 이 요인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것도 다 포함을 해내고 나머지 남는 건 에러로, 그러니까 뭐 오차나 기술이 그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레지듀얼로 설정하면 무조건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학식으로 나타내면 총 생산 함수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라지 Y가 리얼 GDP예요. 보통 앞으로 이제 한동안 별일이 없다면 라지 Y는 리얼 GD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지 L은 총 노동자의 수. 그러니까 L분의 Y는 1인당 그 실질 가치죠. 는 스몰 f는 함수고 안에 이제 변수가 3개 들어가 있죠. 1인당 실물 자본, 1인당 인적 자본, 그다음에 기술 라지 T는 테크놀로지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제 법칙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학 체감의 법칙입니다. 방금 언급됐던 변수들이 전부 다 고정돼 있고 이걸 이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other things equal이라고 했죠. 세테리스 파리부스. 실물 자본 라지 K만 변화시켜봐요. 그랬을 때 당연히 실물 자본이 증가하면 생산성은 증가하겠죠. 하지만 그 실물 자본이 증가해서 어느 정도 증가했으면 거기서 또 증가시켰을 때 추가로 증가되는 생산성 증가 정도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로 들어볼게요. 자, 이거가 이제 수요에다 적응하면 수학 체감 법칙,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건데 뭐 일단 밥 공기를 먼저 한 다음에 생산 쪽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내가 배가 고파. 밥을 한 그릇 먹으면 만족감이 10이 추가돼. 두 번째 공기를 먹으면 첫 번째 공기보다 만족감이 떨어지죠. 요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걸 이제 똑같이 바꿔서 이게 이제 뭔가 실물 자본을 더 추가했다고 쳐봐요. 실물 자본을 맨 처음에
맨손으로 땅을 파다가 도굴 하나 쥐어줬어. 10,000원짜리 도굴 쥐어줬어.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증가하는 생산의 양은 굉장히 크겠죠. 근데 거기다가 20,000원짜리 도구를 쥐어줬어. 그랬을 때 증가는 하겠지만 더 고급 도구를 쓸 테니까 추가로 증가하는 정도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야쿠르트 배달업으로 다시 예를 들면 이 도구가 5,000원짜리라고 쳐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배달할 수 있는 양이 50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50,000원짜리 자전거를 도입했더니 뭐 2배로 더 잘할 수 있게 됐어. 그 다음에 전동 카트를 도입했더니 이거 500,000원짜리야. 이거는 또 2배를 더 할 수 있게 됐어. 이랬을 때 원당 내가 실물 자본이 증가했잖아요. 증가한 거에 따라서 퍼포먼스를 재보면 이렇게 증가는 하긴 하는데 그 2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2배 이상인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연히 삽보다는 포크레인이 훨씬 더 땅을 잘 파지만 한 사람이 팔 수 있는 양을 많이 만들지만 포크레인 가격을 생각해보면 삽 몇 자루를 살 수 있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원당 효율은 삽이 더 높을 수 있어요. 그 실물 자본의 그 1원당 효율은. 그래서 투입하는 그런 그 실물 자본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로 증가하는 한계 생산성은 덜 증가한다. 그래서 기울기가 보면 증가하는 정도가 되게 가파르다가 처음에는 점점 증가는 하는데 그 가파라진 정도가 적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렇게 돼요. 이제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뭐 기술 특성 때문에 수학 채증의 법칙이 성립한다면 이런 모양을 띌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입하면 도입할수록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부분이 모든 걸 압도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 자본이라는 실물 자본은 속성상 초반에 효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있지만 언젠가 체감하는 거는 또 그것도 자명하기 때문에 포화라는 게 있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지는 정도는 언젠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아마 그 경제원로 1을 배우셨다면 좀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산성과 함께 실물 자본을 그려보면 이게 이제 생산성이죠. 리얼 GDP 퍼 워커니까 Y분의 L이죠. Y를 L로 나눈 거고 여기 보면 피지컬 캐피털 퍼 워커니까 라지 K를 L로 나눈 거죠. 그걸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약간 위로 볼록한 컨케이브한 곡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얘기했었죠. 이제 그 실물 자본과 인적 자본 그리고 뭐 기술이 1인당 생산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각각 추계를 한다고 했었는데 기술 부분은 실물 자본과 인적 자본이 차지하는 부분을 추정하고 난 뒤 나머지로 레지듀얼로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K랑 H에 대해서 추계를 한 다음에 그 기여도 1인당 생산량에 대한 기여도를 추계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라지 T가 차지하는 걸로 계산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뭐 구체적 방법은 상급 과목에서 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보자면 이런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기술이 이제 일단 축을 먼저 보죠. 이거는 L분의 Y예요. L분의 Y고 이것은 L분의 K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관찰된 것은 A 포인트와 D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A 포인트와 D 포인트는 측정했을 때 A는 1935년에 측정한 거고 D 포인트는 2005년에 측정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실은 2005년의 기술과 1935년의 기술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술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실물 자본이 여기 2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바뀌긴 했으나 사실은 암묵적으로 기술 진보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진보가 없다고 치고 기술 진보는 35년을 유지했을 때 만약에 1인당 자본이 2만 달러가 아니라 8만 달러가 되면 얼마가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추계를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C포인트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실물 자본을 통제해서 실물 자본 같다는 전제하에 기술로 인해서 성장한 부분이 이만큼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관측값은 A포인트, D포인트지만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기술이 기여한 바가 얼마인지를 한다는 겁니다. 인적 자본도 마찬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래프가 복잡해지니까 지금 일단 여기서는 인적 자본 부분을 무시하고 있어요. 무시하고 모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측되는 건 이런 모양의 곡선일 거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35년에 이랬고 36년, 37년 해서 2005년에 이 포인트에 있게 되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자연자원입니다. 사실은 자연자원도 성장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자원이 엄청 풍부해. 그럼 갖다 팔면 되잖아요. 실제로 아까 제가 강조는 안 했지만 중동 쪽이 되게 높았어요. 잘 살잖아요. GDP 되게 높거든요. 카타르 이런 나라 되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자연자원이 풍부하면 잘 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많고 잘 사는 나라도 있지만 자원이 많은데 못 사는 나라도 있고 자원이 없는데 잘 사는 나라도 있고 자원이 없는데 못 사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 수가 다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원이 성장률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원이 많은데 잘 사는 거는 이해가 되죠. 사우디아라비아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 노르웨이도 엄청 자원 많거든요. 그러나 잘 사는 거 알겠어. 근데 왜 베네수엘라는 기름 저장량의 세계 4위인데 왜 이렇게 못 살지? 이런 게 이제 퍼즐인 거죠. 실제로 자원이 많은데 못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없을 때 가난했는데 갑자기 대규모의 자원이 발견되면서 오히려 더 못 살게 된 나라도 있어요. 내전에 돌입하고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원의 저주라고 불러요. 리소스 컬스. 그리고 자원이 없는데 잘 사는 나라도 있죠. 그런 나라들도 우리나라도 자원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자연자원은 그 거시경제학에서 성장률 격차 설명 요인으로는 별로 심각하게 다루질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 간의 성장률 격차의 요인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왜 이렇게 격차가 크냐? 자, 이거는 1인당 실질 GDP입니다. 정말 못 사는 나라부터 되게 잘 사는 나라까지 격차가 너무 크죠? 잘 사는 나라 5만 불인 나라들도 있고 스위스 같이 못 사는 나라들은 여기 보이지도 않는 나라도 있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실제 국가 간의 그 경제 성장률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성장률에 그 초점을 맞춰서 보면 성장률의 격차도 좀 크죠. 지금 이 퍼런 라인은 90년부터 90몇 년이야? 98년. 이고 노란 거는 90년부터 2005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은 같고 90년대 거만 잰 거고 노란 거는 90년대랑 2000년대를 포괄한 거죠. 그래서 지금 성장률이 퍼랭이보다 노랭이가 높은 2000년에 들어서 더 빨리 성장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보면 대체로 2000년대 더 누적적으로 성장했는데 성장률 격차도 크죠. 지금 보시면 이건 중국이고요.
지금 빨리 성장하는 눈에 띄는 나라들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 한국, 싱가폴, 타이완 뭐 이런 나라들이고 성장률 낮은 나라들은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는 이제 잘 사는데 성장률이 낮은 나라고 여기는 못 사는 나라가 없네. 여기는 아주 못 사는 나라는 없네요.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사는 나라들만 지금 골라서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라들 사이에서도 성장률 격차가 되게 심합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는데 성장률 격차가 결국 성장 수준의 격차를 이제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낮은 나라 중에 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따라잡습니다. 그렇죠? 따라잡겠죠. 이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중국은 압도적으로 성장률이 높으니까 이 추이를 계속 유지한다면 중국도 성장률이 높은 나라 쪽으로 편입이 되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그러면 왜 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성장률이 왜 높은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생산함수를 가지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때 분류했던 요인이 세 가지였으니까 1인당 실물자본, 1인당 인적자본, 기술진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가 각각 플러스 요인이니까 각 요인별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1인당 실물자본 축적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1인당 인적자본 축적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진보가 더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1인당 실물 자본량을 높인다는 것은 이게 가능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경제에 1인당 실물 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투자 지출량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에 있어서 더 가치 있는 도구를 쓰게 만들려면 자전거를 배달하던 것을 전동 카트로 배달하게 하려면 전동 카트를 조달해야겠죠. 거긴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금은 결국 기업의 투자 지출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땅 파는 회사인데 사부로 하는데 야 이번에 새로운 도구인 포크레인을 도입하려고 해. 그럼 포크레인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투자 지출이라는 거죠. 그런데 투자 지출하려면 저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 지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투자 지출에 대한 자금 조달이 되게 중요해요. 자금 조달은 결국 저축에서 옵니다. 국내 저축에서도 조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내 저축으로 충당이 안 될 경우에 해외 저축으로부터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발전하는 국가들은 성장률이 높은 국가들은 국내 저축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해외 저축이 들어옵니다. 그게 투자를 받는다는 거죠. 한국도 고도 성장기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았고 브릭스 같은 나라들도 굉장히 많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쪽 나라들의 많은 투자가 가고 있죠. 그럼 이런 저축은 저축의 출처, 소스는 어디에 있느냐?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사적인 저축, 즉 개인들이 가게에서 하는 저축이죠.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 그리고 70만 원 썼다, 30만 원 저축하죠. 그런 저축이 있습니다. 그걸 프라이빗 세이빙이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저축은 그런 사적 저축이에요. 하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공적 저축, 퍼블릭 세이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정부의 수입은 세금이죠. 세금을 걷어. 100조를 걷었어. 그런데 90조를 쓰고 10조가 남았다. 그럼 그 10조는 저축이 되는 거예요. 공적 저축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정부는 거두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을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너스 저축일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국가들이 그렇습니다만 플러스 공공저축을 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또 하나의 소스로는 다른 나라 국가의 저축,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프라이빗 세이빙과 퍼블릭 세이빙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이제 펀드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저축량은 클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 저축을 많이 하느냐라는 거죠, 질문이. 아이고. 결국 핵심은 금리입니다, 금리. 즉, 이자율. 이자율이 높으면 저축 더 많이 하고 싶죠. 실질 이자율이에요, 여기서 이자율도. 실질적인 이자율이 높으면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싶을 거고, 실질적 이자율이 낮으면 저축을 덜 하고 싶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어디 브라질 펀드가 수익률이 뭐 되게 높대, 500%래 이러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맨 다음에 거기다 가능한 한 많이 투자하고 싶겠죠. 저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 상황이 되게 일반적이고 그게 리스크가 없다면 보통은 이제 그렇게 높으면 대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대가도 없고 정말 순수하게 확실하게 돌아오는 돈이라면 정말 열심히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리가 높을수록 저축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건 직접적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아니더라도 저축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요인들은 존재해요. 예를 들면 금융 시스템이 효율적이어서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 저축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저축률을 높일 거고, 그 다음에 정부의 조세 시스템도 뭐 어떤 투자에 대해서 조세를 좀 깎아준다든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시스템이 이제 저축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저축률이 높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또 저축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결국 그 국내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그런 정책이에요. 그것도 저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축률에. 나중에 이건 자세히 볼 테니까 나중에 몇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저축은 결국 투자 지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축이 펀드량의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 그 펀드는 어딘가에 이제 빌려줌을 당함으로써 이제 뭔가 생산적인 일에 쓰이게 되는 거고, 그 생산적인 그런 지출이라는 게 결국은 투자 지출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투자 지출은 L분의 K를 올려준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과에 대해서는 뭐 다르게 보는 학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저축이 원인이고 투자 지출이 결과죠. 그런데 투자 지출이 수요가 먼저 존재해서 그거에 저축이 조응한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결론은 같아요. 저축량과 투자 지출량은 같이 갑니다. 그걸 저축 투자 지출 항등 관계라고 부르고, 아마 다음 시간 아니면 다다음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룰 주제가 돼요. 다만 이제 저축이라는 게 무조건 많으면 장기 성장에는 기여라는 거는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네거티브 이펙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저축을 많이 한다는 거는 지금 당장 쓸 소비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소비를 줄이면 이제 기업 매출이 단기적으로 저하되면서 단기적으로 오히려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 느낌을 딱 알기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테크트리 같은 거예요. 게임에서 이 차트는 워낙 옛날 게임이라 이제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얘는 건물을 지으면 그 유닛이 나와요. 처음에 간단한 걸 지으면 아주 쬐끄맣고 약한 아이들이 나오지만 돈을 들여서 고도의 건물을 지으면 되게 센 애들이 나오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건물을 지으면 당장에는 그 건물 짓는 돈 때문에 이제 쬐끄만 아이들을 못 만들어요. 마린이나 저글링 이런 애를 못 만들어. 하지만 돈을 들여서 이제 그런 고도의 건물을 지으면 나중에 뭐 배틀 크루저나 울트라 리스크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되게 센 애들이에요. 이름도 되게 울트라죠. 결국은 그런 건물을 짓는 거가 바로 투자고, 거기 이제 리소스를 붓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그런 강한 아이들은 되게 효율이 좋아요. 세니까. 하지만 당장에는 그 건물 짓느라고 당장에는 그 작은 아이들을 많이 못 만드니까 다른 만약에 누가 나 배틀크루저 만들어야지 하고 막 공항 짓고 이러고 있으면 돈 들여서 그때 그냥 쬐끄만 아이들을 왕창 만들어서 확 공격하면 지는 겁니다. 초반 러시라고 부르죠.
그게 단기 효과라는 거예요. 이제 좀 느낌이 안 나요? 이게 요새 게임을 해야 되는데 요새 게임은 워낙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롤로 비유를 하면 좋을 텐데 제가 롤을 몰라서. 스타크래프트 세대라. 아무튼 경제도 저축이 증대되면 장기적으로 좋은 건 확실해요. 장기 성장률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단기 불황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너무 급격하게 증가시키면.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악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기여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선택은 어느 정도 좀 패턴이 느껴질 겁니다. 나중에 이거 얘기를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외 투자. 해외에서 한 저축이 국내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물론 국내에서 한 저축이 해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해외에서의 저축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국내에 대한 투자가 나온 거죠. 그럼 그 자금으로 투자 지출을 할 것이고 그것은 L분의 K를 증대시킬 테니까 생산성의 향상으로 갈 겁니다. 여기에 뭐 사실은 이 투자로 이어지는 게 진짜 자금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외국 기업이 국내에 진짜 그냥 들어와 버릴 수도 있죠. 그런 걸 직접 투자라고 하는데 직접 투자도 L분의 K를 증대시킵니다. 당연히. 근데 이거는 뭐 그 외에도 기술 격차를 줄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일을 하니까 국내 고용이 된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뭔가 배우거나 간접적으로 기술 이전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이제 뭐 브릭스 국가들이 해외 직접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기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 인적 자본. 인적 자본은 결국은 그런 기술의 체화, 보이지 않지만 생산성에 기여하는 그런 것들을 체화시키려면 결국은 자본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걸 보통 일종의 그런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갈 리소스의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사실 좀 직접 그 실물 자본에 비해서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측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 간접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L분의 H는 보통 교육에 들어가는 리소스의 양 같은 걸로 간접 추정을 해요. 그래서 교육의 질과 양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육의 질과 양이 많은 국가들은 L분의 H가 높은 수준일 것이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이나 기초교육 측면에서 그리고 고등교육 그리고 기업 내에서 하는 교육들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L분의 K와 L분의 H를 가지고 이제 통계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추정하고 나면 나머지는 기술적 요인입니다. 여기도 소스는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L분의 K와 L분의 H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게 여기에 들어가지는데 레지듀얼이니까 여기에는 사회 간접 자본이 이제 그 미치는 부분, 그다음에 R&D 연구 개발이 미치는 부분, 기타 정치의 안정, 재산권이 확립된 정도, 정부에 개입하는 그런 것들 효율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술적 요인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사회간접 자본을 하나씩 예로 들어보면 뭐 경제활동의 기초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죠. 뭐 도로, 전력, 정보망, 뭐 항만, 공항 같은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뭐 기초위생, 질병 통제 같은 것들도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메르스 사태가 최근에 메르스 우려가 되고 있는데 메르스 예전에 한번 크게 퍼졌을 때 얼마나 사회적으로 많은 손실이 있었는지, 생산활동에 제약이 있었는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이것도 결국은 여기서 L분의 K와 L분의 H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잘 통제가 돼서 큰일이 나지 않게 한다면 굉장히 큰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회 간접 자본들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개발은 기술 진보의 핵심이죠. 경제 성장의 핵심 원동력이고, 이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있는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민간 연구소나 정부 연구소에서 수행이 되고, 그런데 사실 연구개발에는 이제 일종의 외부 효과가 있어서 공공재소 성격도 조금 있어요. 뭐냐면 기술이 일단은 되게 좋은 뭔가 나리지가 하나 생겼다고 칩시다. 이게 일단은 고안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되게 이득이에요. 그쵸? 좋은 정보가 있으면 많이 알수록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술이 개발이 되고 나면 널리 퍼뜨리는 게 좋습니다. 그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걸 이제 파급 효과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런 파급의 효과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애써서 개발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들고 났는데 그게 이거는 되게 좋은 기술이다. 너 이거 지금 널리 퍼뜨리는 게 좋으니까 빨리 퍼뜨릴게. 퍼뜨려버리면 이 사람은 수지가 안 맞죠. 그러니까 독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동안.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얘가 이득을 좀 취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너무 많이 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널리 퍼져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되게 아까운 거죠. 이 둘 사이에 이 저울질을 되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급 효과의 이득과 인센티브, 그러니까 개발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이 두 가지의 저울질을 잘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서 설정되는 것이 바로 지적재산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네가 개발한 그 기술 네 거의 소유권을 인정해 줄게. 그래서 너만 쓸 수 있게 하고 그 기술을 쓰려면 너의 허락을 받거나 돈 주고 팔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 할게. 다만 거기에는 기한이 있어. 그래서 뭐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50년이면 50년 이렇게 세팅을 해두고 그때까지만 네 맘대로 써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글리백 같은 의약품이죠. 글리백은 백혈병에 되게 강력한 좋은 효과가 있는 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허권 때문에 특허가 있는 동안은 그 백혈병 환자들은 한 달에 약값만 거의 300만 원 정도가 나갔었던 그런 약인데 그게 얼마 전에 특허 풀렸거든요. 특허 기간이 끝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약이라는 건 소프트웨어랑 비슷합니다. 화학식이 일단 나오면 그 화학식을 제조하는 건 쉬워요. 그 화학식을 찾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학식은 공개돼 있으니까 특허가 풀리는 즉시 이제 마구마구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싸졌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특허가 풀리면 약들이 이제 되게 싸지죠, 일단. 그리고 어차피 테크놀로지라는 게 레지듀얼이니까 보통 우리는 기술하면 R&D 생각을 많이 하지만 아무튼 나머지 모든 요인들이 다 여기 뭉뚱그려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요인이라는 말에는 잘 안 맞지만 이런 정치적인 요인들도 제도적인 정치적인 요인들도 생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리고 재산권이 잘 보호되지 않는다. 전쟁 날 것 같아 이런 건 막 철수하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네거티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높은 고성장을 하려면 정치적인 안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실제로 뭐 인도에서 정치가 불안정하다가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 되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총리가 되니까 거의 당선이 확실하게 됐을 무렵에 이제 주가가 폭등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런 이론을 뒷받침한 사례이기도 하죠. 그리고 관료의 부패 정도 이런 것들도 결국은 관료의 부패도 나중에는 생산성 저하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부패도가 떨어지는 것도 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부 개입의 효율성. 경제 성장에 있어서 정부가 시장 실패인 부분에 적절히 개입해서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다면 생산성에 기여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비효율적 개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얼마만큼 개입하는 것이 적당한지 계속 미세 조정해 나가면서 최적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합의는 아무튼
필요하면 개입하는 건 아무도 부정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거냐에 대해서 항상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할 토픽은 수렴가설입니다. 수렴가설은 여기서 얘네들이 따라잡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얘네들이죠. 얘는 수렴가설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경제발전 패턴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가나, 남한, 그리고 아르헨티나. 자, 일단 아르헨티나 원래는 되게 잘 살았는데 성장을 잘 못해가지고 이제 성장률이 고만고만했었고, 남한은 원래 못 살았는데 성장률이 높아서 따라잡았고, 그다음에 가나는 못 살았는데 계속 못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패턴이 지금 이 세 가지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아르헨티나는 현재 높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뭐 여기에 1세계 국가를 대체해 넣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주목하는 건 이런 나라들이죠. 빠르게 발전해서 따라잡는 나라들. 1세계를 따라잡는 나라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냐? 일단 한국의 발전 모델을 보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산업 정책을 일부러 비교 열의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막 보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고율의 관세를 놔서 외제차 되게 원래는 더 싸거든요. 같은 성능에 비해서는. 그래서 원래는 비교가 안 되는데 관세를 심하게 붙여서 경쟁력을 이제 사기 힘들게 만들었죠. 그러고 자동차 산업을 키운 다음에 이제 자동차 산업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시장이 풀린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 입장은 이런 거 장하준 선생이 대표적인 거죠. 나쁜 사마리아인 혹은 사다리 걷어차기. 제목으로 보면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게 명확한데, 예를 들면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도 원래 20세기 초반, 19세기 후반에는 1세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국가였다는 거죠. 그 열강들 중에서는 되게 하위에 있는 국가였는데 그 나라들이 따라잡을 때 자유무역을 했냐는 거예요. 산업정책을 열심히 했거든요. 독일이랑 미국 같은 나라들도.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적극적 산업정책을 했던, 그래서 1세계에서 되게 잘 사는 편이 되게 많은 사다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올라가니까 그 사다리를 못 쓰게 만들었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냐. 되게 심플한 논리예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주의적 시장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고, 봐라 지금 되게 고성장한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부정적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런 고도성장한 국가들이 지금 되게 튼실해 보이지만 되게 허술한 구석이 있다. 뭐냐면 요소 투입의 증가만으로 한 성장이었다. L분의 K와 L분의 H만 계속 늘려가지고 했던 거니까 이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빈곤한 나라들에 대해서도 관찰해 보면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정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 위치의 나라들, 그러니까 수준도 낮고 경제 성장도 잘 못하고 있는 나라들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빈곤에서 불안정한 건지 어느 게 원인인지 잘 식별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보통 서로 상호 원인을 제공하고 있겠죠. 불안해서 빈곤한 건지 빈곤해서 불안한 건지 잘 모르겠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자원도 아까 언급했듯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해보면 그 실물자본, 인적자본, 그다음에 기술 요인들과 이제 같이 봤을 때 자연자원은 특별히 저 함수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지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그 자원이 많은 국가라도 자원의
자원보다는 이런 그러니까 고성장 국가들은 대부분 자연 자원이라기보다는 그 외의 요인들, 실물 자본, 인적 자본,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의 성장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자본이 있으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자본이 더 많으면 그냥 더 나을 것 같잖아요. 왜 자원이 많은데 있을까? 이게 이제 퍼즐인 거죠. 그걸 설명하는 게 리소스 커스고요.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를 예를 들면 이 나라가 이제 자연자원이 되게 풍족해요. 특히 석유 매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세계 거의 3위, 4위 그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나쁜 트랙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이 100만 불을 벌 수 있을 때 이제 산업 시설을 돌려가지고 뭐 수출해가지고 100만 원을 벌 수도 있잖아요. 100만 달러, 그렇죠? 근데 오일이 너무 풍부하니까 오일을 캐서 팔면 바로 100만 원 쉽게 벌려져요. 그러면 아무래도 산업이 리소스 쪽에 쏠리게 되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GDP가 높아지죠. 물가가 높아져. 물가가 높아지면 임금도 높아져요. 임금이 높아지면 생산성의 핵심이 그 코스트잖아요. 생산에 들어간 코스트. 그럼 기름 말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뭐 제조업을 좀 해볼까 하는데 이미 이 기름 때문에 임금이나 물가 수준이 확 올라가 있어서 비용 구조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이 성장하기 어려워지죠. 그러면 결국 점점 오일에 의존한 정도가 더 높아지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산업들은 이 오일 산업에 막혀서 성장할 기회가 차단이 됩니다. 그런 거에다가 이제 열강들 간의 이제 그 간섭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굉장히 강경하게 이제 문제를 풀어버리는데 원래 이제 여기 그 유조 파이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외국 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국유화를 강제로 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또 그러면서 이제 트러블도 있고 1세계 국가들과 트러블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좀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도 되게 많아요. 베네수엘라 관련해서는. 물론 이 천연자원을 아주 이제 현명하게 잘 써서 그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 거죠.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렴 가설이라는 건 이런 가설이에요.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 1인당 GDP 성장률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성장률이 높은 나라다, 현재 성장률이 엄청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성장 수준은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수렴 가설은 잘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얘네들이 이제 그 수렴 가설의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독일, 영국 같은 이런 나라들만 모아놓고 세로축에 지난 20세기의 반세기 정도의 20세기 후반부 반세기의 평균 성장률을 두고 리얼 1인당 리얼 GDP를 놓고 보면 예쁘게 네거티브 상관관계가 관찰되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찍어 놓고 보면 그냥 중간만 다 있어요, 다. 물론 이제 이건 없지. 수준도 높고 성장률도 높으니까 요 동네는 없지만 요 동네는 다 있어요. 요 동네는. 높고 성장률 낮은 나라 있고 고성장 국가죠. 추격하고 있는 나라고 이쪽은 잘 살고 성장률 낮은 나라고 그런데 둘 다 낮은 나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요 그림인 거죠. 지금 이 그림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죠. 사사분면 보면 이쪽 분면, 이쪽 분면, 이쪽 분면 다 있는데 여기는 없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코릴레이션 나오면 여기랑 여기만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문제라는 겁니다. 저놈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나라들이 보니까 일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육, 사회간접자본, 법제도 같은 그런 간접 요인들의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가 되게 불안정하다든가, 뭐 부패가 너무 심하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니면 교육이 너무 안 좋다든가
사회 간접 자본이 안 좋다든가 뭐 전쟁 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그런 나라들이 그런 요인을 제하고 나면 얘네들과 얘네들만 남아서 그 네거티브 코릴레이션, 즉 수렴 가설이 설명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통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교육, 사회 간접 자본, 법제도 같은 요인들을 같게 추계를 해서 보정해 주는 겁니다. 아까 그 한번 비슷한 걸 했었죠. 기술 수준 통제하는 거였거든요. 아까 35년의 기술로 통제하고 뭐 2005년의 기술 통제하고 이런 것처럼 그런 네거티브한 요인들이 같은 수준이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라고 보니까 얘네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중국이나 케냐, 브릭스 같은 나라들은 조건부 수렴 현상을 보이고 있죠. 즉, 예를 들어서 케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한때는 되게 요 동네에 있었지만 지금 요 동네에 가 있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좀 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고 이제 그 수렴 가설에 부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하지만 인근에 아직도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쪽의 나라들은 여전히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경제 수준의 격차가 아직도 현실에서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가들이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수렴 현상으로 설명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 나라들은 보통은 그 정치적 요인들이나 제도적인 아무튼 경제 성장 구조 외적인 그런 핵심 요인들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만 해결이 된다면 수렴 가설은 성립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수립한다면 수렴 가설이 성립한다고는 이 주장을 조건부 수렴 가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국가들은 그냥 보면 수렴하고 있지 않아요.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제 그 가난한 쪽 국가들을 보면 가난한 국가들은 그 이유가 있다. 경제 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여기 추가적으로 퍼센트 포인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거시경제에서는 워낙 비율을 많이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비율과 관련돼서 사실은 이걸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뉴스 기사에서조차 이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요. 한 번은 수능 문제도 오류가 났었죠. 이것과 관련해서. 자, 뭐냐면 퍼센트와 퍼센티지 포인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PP라고도 하고 퍼센트에다가 P를 붙이기도 하는데 일단 퍼센티지는 뭔지 아시죠? 비율에다가 100을 곱한 걸 퍼센티지라고 부릅니다. 0.13 이러면 좀 비직관적이니까 거기다 100을 곱해서 13 하고 퍼센트 100을 곱했다는 걸 명시하기 위해서 13%라고 불리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은 소수점 뒤보다는 앞에 좀 더 인지적으로 좀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너 월급이 얼마가 올랐어? 0.13 올랐어. 그러면 그런데 13% 올랐어. 와,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거죠. 하지만 둘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퍼센티지 포인트란 건 뭐냐면 이 백분율의 차이입니다. 차이. 비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되게 헷갈리면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80년에 흡연율이 40%였다 치고 90년에 흡연율이 30%가 됐다고 칩시다. 그리고 인구 수는 불변이라고 가정을 하고 흡연 인구는 몇 퍼센트 감소했습니까? 10%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25% 감소했죠. 만약에 인구가 뭐 1억 명이라 치면 4천만 명이었다가 3천만 명 된 거잖아요. 25% 감소한 거죠.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많이들 10% 감소했다고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표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10% 포인트 감소했다고 해야 됩니다. 비율의 차이잖아요. 40%에서 30% 뺀 거잖아요. 자,
한번 이렇게 보면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자, 80년과 90년 사이에 흡연율은 폐암 발병률보다 2배 더 감소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건 되게 모호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80년대 흡연율이 40%라고 치고 폐암 발병률이 1%였다고 칩시다. 그리고 90년에 폐암 발병률이 0.75%였다고 쳐봐요. 그러면 퍼센트로 해석을 해버리면 폐암 발병률의 감소율은 1%에서 0.75% 됐으니까 25% 감소했죠? 인과 불변이라고 치면. 그러면 25%의 2배니까 50%일 거 아니에요? 그럼 50% 감소해야 되니까 40%에서 20%가 된 거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퍼센트 포인트로 해석을 하면 폐암 발병률의 격차가 0.25%포인트니까 0.25%포인트 2배니까 0.5%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적용하면 40%에서 39.5%로 감소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둘의 해석은 되게 다르죠? 근데 이건 지금 율이라고 했는데 이게 퍼센트인지 퍼센트 포인트인지 알 수가 없어서 애매하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담으로 이게 실제 기사였다면 어느 쪽을 설명하려고 했던 걸까요? 밑에 걸 확률이 더 높죠. 폐암 발병률이 그렇게 흡연율도 그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놈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더 현실적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검색해서라도 좀 더 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비율 표현에 있어서도 이제 종종 글 보면 이제 좀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800% 상승했다는 거는 상승한 게 800% 부분이라는 거니까 델타가 8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배가 된 거죠. 그다음에 아니면 이걸 명시하고 싶으면 900%가 되었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얼마 상승했다라는 거는 이거 상승분이 기술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60%